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정말 시간만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도 빽빽한 일정이 많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경제지표 일정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따로 별도로 쇼츠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설명은 저한테 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장 다음 주에는 보셔야 될 게 미국과 중국의 주요 실물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있는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관련한 지표들일 거고요. 미국은 따로따로 발표해야 되네요. 다음 주 화요일과 그리고 수요일에 각각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에서 봐야 될 게 다음 주에는 주택시장과 관련한 지표들이 연달아서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최근에 주택가격 동향 또는 주택시장의 동향이 어떤지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요 일정 중에서는 역시 뭐니 해도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7월 FOMC 회의 의사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발언들이 있었는지 또는 다른 소수 의견들은 없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좀 생소한 게 있어요. 폼 13F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께서 좀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흔히 상장 기업들은 공시를 하잖아요. 그 공시 관련한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실물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월마트, 홈디포 또는 타겟과 같은 이런 소매업체들의 실적도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매월 세 번째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목요일이죠. 이 점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폼 13F라고 하는 거는 미국 공시의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다트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 정기보고서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정말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월가의 구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통 보면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제 기관 투자자입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공시하는 게 바로 폼 13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 다트 같은 미국의 공시 시스템인 에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드가라고 부릅니다. 에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아주 살짝 꿀팁이니까 여기에 종목 티커, 우리로 따지면 종목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종목 티커를 입력을 하시거나 또는 기업명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타입은 공시보고서 타입은 제가 이렇게 미리 입력을 해놓긴 했지만 여기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면 여기 전체 타입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최근 내역들이 쭉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바로 나오진 않지만 한번 거기에서 서류를 열어보시면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지난 분기 동안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어떤 월가의 유명한 기관 투자가 특히 우리는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난 분기에 어떤 기업들을 많이 샀는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크셔 해서웨이는 에너지나 이런 쪽을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하나 꿀팁이었고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갈게요. 다음 주에 중국과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미국 쪽을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중국의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가 지난 6월 달 대비했을 때는 소폭 올라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지난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올 하반기 충분히 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비단 중국에만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전체적으로 수요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이죠. 실제 지난달에 보면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였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소폭 다시 상향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소매 판매가 좀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시장의 예상으로는 지금 보시면 지난달에 1% 정도인데 이게 레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희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이 2분기 경제 성장률 내에 뭐 소비도 있을 거고, 또는 투자도 있을 거고, 뭐 순수출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재고도 있고 이랬었잖아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순수출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무역만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봤을 때 이 소매 판매가 혹시나 이렇게 지금 시장 예상과 같이 좀 부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3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약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소매 판매가 다소 부진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Now라고 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 자체가 둔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게 바로 주택과 관련한 지표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건설업자들의 현재 투자 심리 또는 심리가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보면, 실제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택을 온전히 100% 캐시를 주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모기지를,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년 만기를 많이 보거든요. 30년 만기를 많이 보는데, 지난주에 이게 4.99%였는데 이번 주에는 5.22%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올해 최대는 한 5.4%대에서 5.6%까지도 가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들이 확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모기지 관련한 시장 지수가 2000년 초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착공이라든지 또는 건축 허가 건수 이런 것들도 보면 특히 단독주택에서 크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뭐 아파트나 이런 게 많이 있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워낙 또 땅덩이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위주로 건설이나 건축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좀 주택 경기 자체적으로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심화가 되는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안착화되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거는 제가 기존 주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기존 주택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신규 주택이 또 발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신규 주택이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존이나 신규 주택의 매매 동향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보셔야 되는데, 솔직히 국내도 지금 부동산의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매매 호가나 또는 전세 월세 호가들이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아실 거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택 관련한 시장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풀렸었고, 그리고 통화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었죠. 그랬을 때 자산 가격들이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높게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표예요. 이거는 보시면은 보통 이제 미국의 주택가격 중간값의 상승률과 그리고 가구 소득의 움직임을 좀 봤을 때 보면 이때 2020년 팬데믹 초반 이후에 현재를 비교해 보면 주택 가격은 무려 54%나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구 소득은 10%밖에 안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산 가격이 높게 올랐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자산 가격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구 소득은 차치하고 일단 가구들이 가게마다 약간 소비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7월달 고용과 그리고 물가 관련한 데이터들이 정말 잘 나왔어요. 잘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연준과는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준금리 인하 언제 할 거야? 지금은 인상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인하 언제 할 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올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금리 수준은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 시장과 그리고 연준 간의 괴리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괴리를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내년 초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아니에요. 연준은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연준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첫 번째 괴리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최종금리 수준 얼마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살벌했던 6월 중순 기억하십니까? 그때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의 가장 높았던 그 수준을 보면 대략 3.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에 가면 금리 수준이 3.5% 정도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미 프라이싱을 한 상태다. 즉 가격 반영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년 연말에는 이 수준이 대략 3.8%까지 현재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준은.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최근에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라든지 시카고 페드 총재인 찰스 에반스라든지 또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닐 카시카리 이런 사람들이 약간씩 이 금리 레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까지? 이걸 4% 수준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최종금리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이 3.5%까지는 적어도 가격 반영을 다 했는데 이게 만약에 3.8 내지 4%까지 가격 반영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 시장은 그 당시에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과 연준 간의 이 괴리가 어떻게 좁혀지느냐, 앞으로 좁혀지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많았는데 빨리 정리할게요. 일단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잘 보자. 그리고 월마트나 홈디포, 타겟,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보시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도 잘 보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시장 지표예요. 주택시장 지표. 최근에 지난달부터 이렇게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둔화가 지속이 되는지를 한번 계속해서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과 연준 사이에 서로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서로의 다른 생각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고 또 하나는 최종금리 수준과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주 짧은 연휴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아주 빽빽한 일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인턴 장서연입니다. 여기는 매주 금요일마다 업로드되는 월 스트리트 파인더 촬영 현장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오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을 찾아뵈러 왔어요. 그럼 여러분 다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또 제가 뭐야, 그건 또. 제가 선임연구원님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오늘 한번 찾아뵈러 왔습니다. 뭘 또 궁금한데? 일단 앉아봐. 아, 네. 뭐가 궁금한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요. 아. 먼저 일단 제가 몇 달째 제 주식 계좌가 파란불이에요. 주식을 해? 네, 제가 오. 주식을 그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할 게 없어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지 뭘 할 거야. 그래도 좀 미래의 가치를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을 아. 시작했는데 근데 너무 이게 오래 안 오르다 보니까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언제 제 주식은 언제쯤 대체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게, 뭐 이상한 거 상관이지. 우량주 위주로 투자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솔직히 나도 그걸 알고 싶긴 하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뭐 스스로도 공부도 하기도 하고 뭐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실제 주식 시장을 이제 볼 때 되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서연이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주식시장은 진짜 종합병원 같아. 종합병원에 가면 되게 뭐 내과, 소아과, 치과 뭐 되게 많잖아. 근데 그 병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종합병원으로 가는 거고. 근데 주식시장도 정말 많은 변수들이 녹아 들어있는 데가 주식시장이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면 우리 경제에서도 그걸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분명히 있거든. 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경제 성장률 또는 GDP 이런 걸 많이 봐. 네. 그러면 아마 서연이도 들어봤을 거야. 올해 경제 성장이 꺾이네, 안 좋다네 이런 내용들 계속 들려 안 들려? 네, 요즘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치.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이제 볼 때 향후에 언제쯤 오를까라고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 경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때, 그리고 이 주식시장은 특히나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 또는 성장했나가 되게 또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 내 눈에 확인이 될 때 뭐 주식이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아,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뭐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겠지. 경제라고 하는 게 뭐 하루하루 끝나고 해서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거고 그 한 달이 모여서 분기가 되고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흐름들을 계속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미국 증시를 보다 보면 다우 지수, S&P 500 아니면 나스닥 되게 증시가 다양한데 이 중에서 어떤 걸 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 차이점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만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게 다 거래소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 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그럼 그 한국거래소 내에 코스피와 코스닥밖에 없는 거고. 네. 이제 물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지수, 종합지수가 그런 거거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거래소가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 그 있잖아. 그 황소상 있는 혹시 사진 본 적 있어? 여기 월가. 그래 이거야 이거. 이게 월가구나. 네. 그리고 내가 하는 프로그램도 월스트리트 파인더라고 맞네요. 하는 거지. 그런 맞네요. 거거든. 네. 그래서 이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 이제 여기에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이제 나스닥. 이제 나스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게 우리 기술 성장하는 기업들이 네. 또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가 두 군데가 있고 네.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출연해서 이제 하나의 지수화를 하거든. 뭐 대표적으로 다우 지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우 지수라든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종합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S&P 500이나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산출하는 기관명을 따는 거야. 그러니까 다우 지수, 네. 다우 산업평균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 존스사가 하는 거고 여기는 30개 기업이야. 네. 그리고 이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정말 오랫동안 최소 100년 이상씩 네.
기업의 영속성을 갖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S&P 500은 몇 개? 200개? 뭐? 500개요. 500개. 죄송합니다. 500개.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그 500개 기업들이 근데 우리가 많이 보는 지표는 네. S&P 500이야. 왜냐하면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 네, 네. 그래서 요 세 개 지수가 있기는 한데 요 세 개 지수를 대체적으로 다 봐야 돼. 어느 하나만 봐야 된다라는 건 아니야. 다 같이 보는 게 서로 좋다라는 거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가.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저도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뵐게요.